네가 저번에 눌렀는데 반대로 눌러서 반대로 찍힌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똑바로 찍히겠어. 저번에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찍히고 칠판이 안 찍히는 거야. 모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연습 테스트 봤던 거 전자기 유도고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발전기고요. 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만큼 유도 전압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흘러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체통 속에다가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 과정이 도체통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도체통에 자석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10이었다가 훅 빼면 0되고 다시 넣으면 10되고 다시 빼면 0되고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이 통 속의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마이너스 10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됐어요? 네, 10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마이너스 10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요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어서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류는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스스로 만들려고 유도 전류를 흐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 싫어서 늘어나게 하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고 전류가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과학자가 렌츠고 이때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지 유도 전압이 생기는 과정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패러데이다. 패러데이는 전류라는 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안에 도선을 몇 번 감았느냐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만큼 생길 거야. 됐어? 라고 하는 식을 만든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도 전압을 만들면 그 유도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왜 전류가 흐르냐? 자기장의 변하는 게 싫어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장이 변하는 건 이 자석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뭘 만들려고요? 힘 만들려고요. 됐어요? 이 전자가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석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힘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힘을 우리 뭐라 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력은 언제나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N극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N극 만들면서 힘 만드는 거고요. 됐어? 얘가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당기려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S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다. 이때 생긴 힘의 크기는 힘센 비라저씨라서 여기에서 생긴 전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만큼의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 거 빨리 얘기해. 민성아 6번 해볼까? 네. 이거 돼. 자, 6번 보시면요. 6번은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잘 하셔야 되는 게 6단원 시험 범위입니다. 중학교 3학년 6단원 시험 범위가 얘입니다. 자, 보시면 N극을 넣어요. N극을 넣으면 들어오는 게 싫어서요. 밀어내려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에서 위쪽을 N극을 만드는 순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육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코일이니까 감으시면 이 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 이때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 흘러.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요. N극을 뺀대요 라고 했어요. N극이 위로 나가면 나가는 것도 싫어서 못 나가게 하려고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똑같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을 S극을 만든다는 건 여기가 N극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S극을 만들 때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이 방향으로 거꾸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그림은 생각해 보시면 S극을 넣네.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가게 미는 방향으로 힘만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무슨 거 만들어야 되니? S극 만드니까 얘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겠구나라는 걸 미로 짐작한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7번, 8번에서 질문. 자, 7번과 8번 보시면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자석이 솔레로이드의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을 따라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점 PQ는 레일 위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N극이 옵니다. 자, N극이 이렇게 와서 코일 앞에 가면 N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거 싫어서 미는 방향으로 힘만 들려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건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니?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점점 뭐 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감소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속력이 열나 빨라서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얘가 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줄어서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80 된다고 쳐봐.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 감소한 거니?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다른 형태로 전환된 거지. 되겠어? 그러면 이때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 20은 무슨 에너지 됐을까요? 그렇죠. 이때 순간 여기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요 라고 하니까 여기가 N극되니까 여러분들 감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니까 A에서 저항을 지나서 B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느리니? 라고 했는데 자석은요 가면서 한번 밀리는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Q에서 나올 때 못 나가게 당기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속력이 가장 느린 게 Q에 왔을 때입니다. 되겠어? 점점 줄어드니까 되죠? 그래서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작다가 아니고 Q에서 작습니다. 지금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로이드 내부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는데 Q를 지날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못 나가게 잡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 생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유도 전류의 솔레로이드 내부에서 생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죠? 자기장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8번 가보면 그림은 반도체 A, B를 접합해서 만든 발광 다이오드예요. 실제로 아까 물어보셨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도체는요 실제로 도체보다는 저항이 크고 부도체보다는 저항이 작아서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형성되는 아이디야. 자,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한 게요. 이렇게 원자 핵 속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반도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1번
규소입니다. 규소는요 몇 줄이 원소예요? 체외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체외적 전자 4개 있죠. 그래서 14줄이잖아요. 그러면 규소가 체외각의 전자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사실은 몇 개 있어야 안정적인 거니? 8개 있어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와 공유결합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전자를 꽉 채워 있는 요 상태가 바로 순수 반도체지.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얘 있는 규소 하나를 빼고요. 그 14족에 해당되는 규소를 빼고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해서 만든 게 불순물 반도체예요. 그 중에서 규소 하나를 뺍니다. 규소 하나를 딱 빼면 얘가 가지고 들어갔던 전자 4개를 같이 가지고 와요. 같이 가지고 빠진다고요. 여기다가 13족에 해당되는 알루미늄을 도핑한다고 치자. 그러면 13족이기 때문에 얘는 체외각의 전자 몇 개 가지고 오니? 3개만 가지고 들어와요. 3개만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 3개만 이렇게 채우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하나가 빕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이 꽉 차 있어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못 움직이기 때문에 도체가 아닌 반도체거든요. 근데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가 빠지게 되면 됐죠? 나머지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얘가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구멍이 생겨요.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구멍이야. 뭡니까? 양봉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갖게 되는 건 13족의 물질로 도핑했기 때문이야. 이걸 우리가 포지티브형 반도체라고 해. 이것 때문에 자유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성격으로 띠게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족에 있던 자리를 거기를 빼고 몇 족을 도핑하냐면 15족을 도핑해요. 15족의 대표적인 거 인. 그래서 인을 도핑하면 인이 들어오면서 체외곽에 얘는 전자가 5개 있으니까 5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전자를 꼽을 수 있는 장소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꼽고 나면 전자 하나가 남습니다. 그 남는 전자가 윗껍질에 이렇게 올라가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많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형태의 그래서 반도체가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네가티브라서 N형 반도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족을 빼고 그 자리를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공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13족을 도핑할 때는 양봉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15족을 도핑하면 스스로 자유전자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한 덩어리 안에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이렇게 해서 반도체 2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걸 둘을 더블, 그 더블의 기원이 다입니다. 다이. 그래서 얘를 다이오드라고 한다. 기억나냐? 한 세트 안에 반도체가 3개 들어있으면 3개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트라이. 그래서 거기서 온 단어가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는 반도체 2개 들어있는 다이오드고요. 이 다이오드에서 빛나와.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는데 너네 기억나니?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회로도를 연결해. 그랬을 때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연결하는 걸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네. 거꾸로 거는 걸 우리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할 전압을 거는 걸 역방향 전압을 걸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하는 게 순방향이에요? 라고 하면 P형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게끔 거는 게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P풀을 이렇게 외워놓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외우는 게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형 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N형 쪽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플러스인데 이건 포지티브형 반도체니까 이 안에 뭐가 많아? 양봉이 드글드글하죠. 양봉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인데 여기다 플러스를 걸면 양봉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력 때문에 밀려서 접합면 근처에 드글드글 모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면 N형 쪽에는 자유전자가 더럽게 많은데 얘가 마이너스 때문에 밀려서 얘도 접합면 쪽에 모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동안은 전자들이 꽉 차 있어서 전자들이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양봉을 접합면 쪽으로 자유전자를 접합면 쪽으로 밀어버리면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양봉을 타고 아싸 그러면서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되겠어? 이게 바로 순방향 전압의 역할입니다. P형 쪽에 플러스 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만약에 다이오드로 만든 전구라면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전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 A, B를 접합해서 만든 발광 다이오드에 전구가 연결된 코일 위에 막대 자석을 위로 움직일 때 LED와 전구 모두에서 빛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 위로 움직일 때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반도체가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꼬마 전구도 하나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 솔레로이드가 연결되게끔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NS인 자석을 위로 확 올립니다. 그러면 S극이 위로 올라가는 게 싫어서 여기 무슨 극 만들까요? 못 올라가게 N극 만드셔야 땡기겠죠. 됐죠? 그럼 위쪽을 N극을 만든다는 건 그래서 감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맞니? 자, 그럼 전류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슨 반도체입니까? 네, P형 반도체. 여기 무슨 반도체입니까? N형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꼬마 전구는 반도체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만 흐르면 언제나 빛이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항상 켜져 있고 얘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때만 불이 켜지고요. 거꾸로 흐르려고 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는 P형 반도체이다 맞는 거고요. B는 원자과 전자가 3개 2인이라고 했는데 얘는 P형 반도체니까 13족을 도핑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니까 15족을 도핑한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는 15족을 도핑해야 되니까 체외각이 3개가 아니고 5개나 이거 연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석을 A 아래쪽으로 내리면 못 들어오게 여기를 S극을 만들면 전류 방향이 거꾸로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그래가 꼬마 전구에 불 들어와, 아니 여기 있는 LED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졸면 죽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책상에 가서 서서 공부하셔도 돼요. 졸지 마세요. 자, 이제 시간도 별로 없어. 파동 파트 저기 수업 나가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전기 파트는 이 정도로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어요. 학교 시험에서 틀리면 다 뒤질 겁니다. 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가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너의 시험 대비를 늘 내가 하자니. 너의 성적이 늘 선생님들 카톡방에 뜨자니. 너의 내신 대비하고 나서 너의 성적이 늘 카톡방에 떠요. 인성이 2학년 때부터 내신 과학 성적 다 있는데 카톡방에 다 있는데 불러줘? 네. 조금 이따가 불러줄게요. 네, 우리 학교에서 내신 대비한 아이들은 성적이 다 있습니다. 궁금하면 오십시오. 자기 성적이 궁금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성적이 궁금해? 옛날에 저희 성적 궁금해요. 저 1학년 때 있어요. 학교 시험을 봤어요? 너 시험 대비를 요새 했어요? 저 1학년 때 안 봤어요. 어? 아니 4학년 때였어요. 저 마곡중 새끼 저거 병신 새끼. 자 하죠. 자 그러면 원칙을 줄면네. 자 147페이지부터요. 14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했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파동의 성질로 들어갈 거고요. 147이 아니죠? 어딥니까? 147 맞아요? 맞아요? 네, 147부터 간섭부터 시작해서 굴절까지라고 하는 렌즈 방정식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 볼게요. 자, 실제로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파동이 뭐야?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 자, 파동은 이게 파동이라고 했어요. 그죠?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안 퍼져나가면 안 퍼져나가. 이거 뭐야? 진동이야. 그럼 퍼져나가자. 주원아. 퍼져나가. 파동. 퍼져나가라고 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퍼져나가고 있지? 해야지 응가가. 그치? 자, 우리 했어. 우리 무슨 파? 우리 무슨 파? 회파죠.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어떻게 진동했니? 수직하게 진동했죠. 이거 회파죠. 됐어? 주원아 종파. 그치? 이게 종파죠. 됐어? 이런 식으로. 예쁘죠? 아가들. 됐죠? 자, 그래서 파동은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됐죠?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 안에 있는 매질이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 종파와 현파가 나눠집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에는 소리도 있을 거고 지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빛도 있을 겁니다. 일단 얘네들의 파동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는 반드시 진동을 전달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매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 매질이 뭡니까? 공기. 이게 있어야만 전달되는 거죠. 그죠? 지진은요. 땅이라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거죠. 근데 빛은 매질 없이도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때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입니다. 그 중에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한성파라고 원처럼 하죠. 근데 빛과 같이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이 된대요. 이건 뭐라 그럽니까? 비탄성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파동 중에서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되는 파동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빛과 같은 전자기파만 그렇다. 그걸 뺀 나머지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파동 중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과 이 안에 있는 매질이 뭐하는 방향? 진동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진행은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떨리는 거 위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뭐하다? 수직하다. 이거 무슨 파라고 그럽니까? 이걸 무슨 파라고 그럽니까? 이걸 횡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과 떨리는 방향이 나란하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거야? 종파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파동의 형태 중에 종파는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파를 외우고 나머지를 횡파야 이렇게 하죠. 종파에 뭐 있습니까? P파가 있고요. 또 네, 우리가 들리는 음파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총파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분류도 할 수 있지만 파동의 구조도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있는 말이 연결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구조를 보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 여기에 있는
있는 매질이 수직한 방향으로 요래 진동하면서 가야 이게 횡파인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있던 매질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을 뭐라 그러니? 이걸 마루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루와 골의 위상이 반복되는 구조가 횡파 구조입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파동의 구조를 우리는 5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니? 화장. 파장이 있고요. 원철 일어나.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기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진동수가 있고요. 네 번째 진폭이 있고요. 다섯 번째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속력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파장이라고 하는 남다가 뭡니까? 한번 진동하는 동안 간거리라고 하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뭡니까? 최단 거리.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도 한 파장의 길이가 나오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의 개념이 한 파장입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주기는 뭡니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뭡니까? 시간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단 시간은 2초라고 할 건데, 자,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라는 건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의 개념이죠. 이걸 역수로 뒤집으면 뭡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가 나오겠죠? 이걸 뭐라 합니까? 진동수. 그래서 이 진동수는 우리가 에코 프리퀀시로 쓰고 단위를 헤르츠로 하는데, 사실은 진동수라고 하는 건 주기의 역수값이다.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진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사실은 여기 있는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왕복 운동하는 멋진 말로 이건 뭐냐면 주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질이 단진동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매질이 원래 위치에서 최대한 멀어졌을 때의 거리, 매질이 원래 위치에서 최대한 멀어졌을 때의 거리라고 하는 매질의 최대 뭡니까? 변이를 나타내는 게 진폭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진폭을 2m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파동의 속력은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로 구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니까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는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기 때문에 얘는 F 남다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이게 파동의 5가지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니?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 아니죠. 빛의 속력이요. 매질. 그래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매질. 매질의 종류가 결정합니다.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같은 파동이라도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파동의 속력이에요.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 또는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돼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매질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전달되는 소리라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매질이 빽빽하게 있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서요. 고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죠. 그러면 진공은? 진공에서는 당연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하니까. 자, 그 중에서 소리는요. 공기 중에서도요. 됐니? 원철아! 공기 중에서도요. 어떤 공기? 네, 뜨거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훨씬 빨라. 알겠어? 그래서 뜨거운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낮과 밤에 온도가 다른 공기층들이 있는데요.
낮말은 새가 듣는데 그럼 낮에는 소리가 어디로 흰다는 얘기야? 위로 흰다는 얘기는 위에 무슨 공기 있다는 얘기야? 차가운 공기. 항상 물절은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이거든. 되겠어? 이렇게 된다. 물절은 항상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인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소리의 속력은 이렇게 되는데 빛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를까요? 네, 아무것도 없는 진공속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기체, 액체, 고체. 그래서 진공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른 빛의 속력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광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만 C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냥 아세요? 소리요. 소리의 3요소. 생각해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자, 실제로요. 소리의 3요소를 빨쪽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순간 내가 그런 얘기 들은 듯한 느낌이에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네, 소리의 3요소. 뭐 있어요?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가 소리의 크기죠. 또 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소리에 뭐 있어요? 맵시 있고요. 소리에 3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빛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 내용의 중심이잖아요. 자, 빛의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빛의 세기라고 하는 빛의 밝기와 뭡니까? 세기. 자, 이 소리의 세 가지 요소와 빛의 두 가지 요소도 사실은 파동의 이 5가지 구성 요소 중에 누군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빠른 속도로 생각해봐. 자,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소리의 맵시는, 소리의 높이는요? 소리의 높이는요? 이거 진동수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더 높은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으면 됐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한 옥타브 위는요. 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얘 진동수 얼마? 2F. 얘는 얼마? 4F로요. 한 옥타브 위의 소리는 진동수 2배여야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우리끼는 감지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고음으로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니? 맵지는요? 8. 되겠어? 자, 그럼 보세요. 자, 소리는 그렇다고 치면 빛의 밝기. 형광등을 많이 켜니까 조심해 엄청 밝아요. 이거죠? 밝기. 네, 똑같이 진폭입니다. 세기잖아요. 그래서 얘 똑같이 진폭에 의해서 빛의 밝기가 결정된대요. 빛의 색깔은 진동수.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요. 빛의 3원색 이제 드디어 그거 나와. 빛의 3원색 뭡니까? 할, 초, 하 이거죠. 그 중에서요 진동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랐다며. 어떤 색의 진동수가 제일 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진동수를 1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록색은 10, 파란색은 1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빛의 색깔을 변화시켰어요? 라고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의 진동수가 달라졌어요?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리와 빛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뭘 결정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요 소리의 진폭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소리의 세기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소리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진폭을 바뀌게 해야죠.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번 만들어진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있다고 했죠.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생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통해서 소리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빛의 밝기가 더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꼬맹아. 진폭을 변화시키는 건 간섭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섭 배울 거야. 알겠어? 그럼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건 뭐니? 진동수는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근데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동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진동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 진동수가 처음이랑 다르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도플러. 아니야. 그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소리를 내고 있는 앰뷸런스와 내가 소리를 듣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진동수를 절대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가거나 소리를 내는 물체가 나한테 다가와 거리가 변하면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 가까워질수록 진동수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빛이라면 무슨 색깔 쪽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파란색 쪽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멋진 말로 이걸 뭐라 합니까? 청색 쪽으로 색깔이 변한다. 그걸 우리가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고요.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가까워지고 있어서 진동수가 커지는 느낌이 들어 이 뜻이야. 그럼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색깔이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건 그래서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진동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낸 과학자가 누구냐면 도플러라고 하는 과학자라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닌데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해. 알겠어? 이걸 사용한 사람이 그 유명한 허블 아저씨야. 허블이 뭐한 사람이야? 허블, 우주망원경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망원경도요.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을 내고 있는 별들을 빵빵빵빵 찍었어. 매일매일 찍어. 그랬더니 모든 별들이요. 지구로부터 점점 뭐해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무슨 편의가 나타나니?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요. 지구로부터 모든 별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 그 별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가? 우주가 뭐해지고 있다는 거야.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주 팽창설의 증거가 된 겁니다. 도플러 효과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알았고 이게 소리와 빛에서 뭐를 결정하는지도 알았는데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말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5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말. 그 중에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이 뭐니? 빛은 꽃장 가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빛의 직진성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빛이 꽃장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 얘를 통과해서 빛이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니? 이 뒤에 빛이 오지 않는 뭐가 생기니?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그걸 우리가 그림자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겨.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가면 그래서 방해물이 있더라도 빛의 한두 개는 반대편에 와서 닿는 애가 있죠. 그렇다면 그림자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자가 진다는 건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빛이 직진해서 그림자지는 현상이 우주에서도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식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식현상들이 바로 빛의 직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식과 월식이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린아. 두 번째요.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 뭡니까? 반사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해석되면서요. 반사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에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할 건데 빛이 가다가 그냥 되돌아오진 않아. 다른 물질이랑 부딪혔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생기지.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반사될 때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이 항상 성립해야 돼.
반사법칙 무슨 내용이야? 이사각과 반드시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죠. 자, 빛이 이면에 들어가. 그러면 입사각이 몇 도고 반사각이 몇 도인지를 잴 거야. 그럼 각을 재는 기준선이 필요하죠. 그 기준선은 빛이 들어간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선을 그리면 멋진 말 법선을 그린 거죠. 그랬을 때 법선으로부터 입사 광선까지의 각도를 우리 뭐라 그러니? 이걸 당연히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 광선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할 건데 이 각도가 30도면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30도예요. 이 각도가 40도면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40도예요. 반드시 반사가 될 때는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예외 없이 늘 한결같이 같다라는 걸 반사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반사의 종류 있는 거 알죠? 무슨 반사고 무슨 반사? 네.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 광원으로부터 평행하게 이렇게 빛이 왔을 때요. 얘네들의 접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과 이루는 법선의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빛이 30도 방향으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이 매끄럽다면 모든 빛은 다 같은 방향, 멋진 말, 빛은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요. 이걸 멋진 말로 우리는 정반사가 일어나 라고 얘기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다면 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오더라도 닿는 면의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와서 꼬매가 여기에 닿았어. 그러면 빛이 들어가고 있는 접선면은 이면으로.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이게 법선이라고. 이 법선으로부터 이루는 이 각도가 70도라면 정확하게 반사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70도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또 여기에서도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접선면 여기고요.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입사각이 10도니까요. 반사돼서 나오는 각도도 10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 나가겠죠.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접선을 그으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 요 각도가 20도면 20도 반대 방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요.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경향성을 띈다. 이걸 우리는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반사를 하는지 난반사를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빛이 한 방향 나가는지 모든 방향 나가는지 어떻게 알습니까? 증거가 있죠. 정반사가 일어나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갈 때는요. 주변의 경치가 뭐합니까? 비칩니다. 여러분들 거울에 여러분들 얼굴이 비치는 건 거울이 정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 난반사는요. 이 칠판은요. 내 얼굴을 비치지 않지만 칠판을 볼 수 있죠. 왜? 칠판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난반사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비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지, 내 얼굴을 비춰서 볼 수는 없지만 단지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그 사물에서 난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맞아요. 성주 여기까지 했었어. 되겠냐?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빛의 성질 중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굴절. 세 번째 빛의 성질 중에 굴절이라는 여기부터는 10분 끌었다 가죠. 잠들 깨도록 할까요? 됐어? 네. 10분만 끌었다 가죠. 와 잠자는 숲속에 연놈에 생긴 줄 알았는데 뭐야? 난 네가 제일 이상해. 이거 위를 보면 니은? 네 이게 몇 줄? 나 문제 좀 읽고. 아니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왔을 때 뭐가 봐? 아니 공을 무슨 상황이야? 아니 이게 오늘 공을 던지가지고 그게 맞히고 네. 근데요. 돌아오는 상황인데 네. 이때 아니 이거 보면 세제 성분이 동일하다는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던지는 거고 상황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수직 분분이 수직이랑 같아도 방향이 반대니까 다른 거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도잖아요, 속도. 근데 이거 답이 없어. 속도의 크기가 아니고 속도잖아요. 이거 일단 이거 기억지는 막 틀린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럼 리을만 정답인데 리을 그게 없어. 그리고 아니 이거 쉼표 없어요.